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일본 도쿄를 찾아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엽니다. 윤 대통령은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일 관계 정상화는 양국의 공통 이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2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더 떨어진 0.1%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스위스 세계적인 투자은행인 크레딧 스위스의 주가 폭락으로 세계적인 금융 불안으로 번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 뉴욕 증시는 휘청거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 하루 만에 노동부 장관이 직접 MZ세대를 만나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휴가권 보장 가능성과 악용 대책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정부가 경기도 용인의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에 나섭니다. 역대 최악이라는 반도체 산업 위기를 타개할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열대성 폭풍 사이클론이 아프리카 대륙을 강타하며 240여 명이 사망하고 10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으로 5만여 명이 숨진 튀르키예에는 홍수가 발생해 사망자와 실종자가 속출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은 어제보다 기온이 3에서 7도가량 낮고 찬바람까지 불어 춥겠습니다. 중국발 황사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강원, 충북은 오전에 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6일 목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찾아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엽니다. 대통령실은 경제 분야에서 한일 관계 개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밝혔습니다.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2년 만에 이뤄질 일본과의 양자 방문 외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첫날 정상회담과 만찬을 연이어 진행하며 친교를 나눕니다. 하지만 양국 정상의 이름이 적힌 한일 공동성명은 당장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대신 한일 정상이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각자 결과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랜 기간 한일 관계가 경색됐다가 처음 만나는 자리인 만큼 아직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이 새로운 미래를 협의하는 준비위원회를 만들면 다음 회담쯤엔 공동성명을 내놓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방일 이틀째에 양국 재계를 대표하는 전경련과 경단련의 간담회에 참석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에선 4대 그룹 총수 등 12명이, 일본에선 경단련 회장 등 11명이 동석합니다. 그동안 중단됐던 양국 간 경제 분야 장관급 협력 채널도 복원될 전망입니다. 대통령실은 경제 분야에서 한일 관계 개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이 글로벌 공급망 파트너로 중요한 나라이자 새로운 경제안보 공동체 핵심 국가라는 겁니다. 특히 과거보다 훨씬 호혜적 관계에서 우리 수출에 기여하거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이 미뤄질수록 앞으로 우리가 부담해야 할 기회비용은 지금까지의 손실과 비할 수 없게 커질 것입니다. 기시다 총리의 답방 시점과 관련해선 대통령실은 아직 시기가 정해지진 않았다면서도 1년에 한 번 만나면 셔틀 외교로 부르긴 어색한 만큼 일본도 이를 고려할 거라며 긍정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방문과 한일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원로들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대통령실 이도훈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하며 윤 대통령이 원로들에게 한일 관계 발전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원로들에게 앞으로도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고, 원로들은 윤 대통령의 이번 방일이 양국 협력 확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덕담했다고 전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 해법안에 대한 우려를 거듭 나타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강제동원과 위안부 피해에 대해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인권 문제를 채권 문제로 전략시킨 이른바 해법을 발표하고 숙제를 마친 듯 일본으로 달려가는 윤석열 대통령을 보며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강제동원의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사죄 그리고 사죄의 정부로서의 배상을 실현하는 것이 한국과 일본이 공유해야 하는 보편적 가치라는 점을 밝히고 일본에게 사죄와 배상을 당당히 요구하라. 대통령실이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 노동약자의 목소리를 면밀히 듣겠다며 다시 한번 여론전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주 69시간이 과도하다면서도 혼선을 빚은 건 유감이라고 말했는데 민주당은 정책마다 탁상 행정이라며 이를 깎아내렸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 69시간 근로시간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한 지 하루 만에 대통령실이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의 핵심은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라며 긴 시간 노동 우려를 다시 일축한 겁니다.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노동약자의 여론을 더 세밀하게 청취한 후 방향을 잡을 것입니다. 당정일체를 내세운 김기현 지도부 역시 주 최대 근로시간 69시간은 과도하다면서도 탄력적인 근로시간 적용을 강조했습니다. 무작정 획일적으로 주 52시간으로 묶어놓는 것이 때로는 산업 현장에 맞지 않다. 주 69시간은 너무 과도한 시간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가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고 다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서는 자칫 오해를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설명이 돼 매우 유감이라며 제도 개편의 장점을 제대로 알리고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자세를 낮췄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충분히 여론을 듣지 않다가 부총리까지 사퇴한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의 교훈을 잊었느냐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대통령은 말로 때우기 바쁘고 정부 여당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우왕좌왕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 모두 국민 삶의 어려운 현실을 모르니 나오는 정책마다 탁상 행정일 뿐입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노동 유연성에 방점을 둔 개편안이 제대로 홍보가 안 됐다는 거지만 야당은 시대착오적 노동 개혁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결국 향후 여론이 어디에 쏠리느냐에 따라 근로시간 개편안의 재검토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 69시간 근무 개편 방안 재검토를 지시한 배경에는 2030인 MZ세대의 반발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집중적으로 일하고 길게 휴가 간다는 취지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다는 청년들의 비판이 있는데 처음부터 이를 고려하지 않았던 결과로 보입니다. 강민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69시간 근무제에 대한 MZ세대의 반응은 정부의 기대와 사뭇 달랐습니다. 처음 그 정책 들었을 때부터 약간 실효성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일단 야근 자체도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데 가뜩이나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회사에서 뭘 하시는 게 가능하냐는 회의 섞인 시선이 대부분입니다. 어차피 못 쉴 걸 알고 있는데 그런 걸 정책 방향이 그렇게 나온다고 하니까 정부가 노동시간 유연화를 추진하면서 정작 MZ세대의 목소리는 듣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69시간을 소위 말하는 이제 MZ세대들이 원하는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냥 이제 오히려 더 줄어드는 걸 원하지 않을까 저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왜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을까? MZ세대의 특징에만 주목했을 뿐 이들의 현실을 외면했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MZ세대들은 부회장 나와라, 회장 나와라, 성과급이 무슨 근거로 이렇게 됐냐라고 해서 권리의식이 굉장히 뛰어나다. 과거에 이제 우리 같은 나이 많은 기성세대들하고는 달리 이처럼 윤석열 정부는 MZ세대가 권리 찾기에 당당히 앞장서고 당돌하며 또 자유롭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실제 MZ세대 대다수는 말단 노동자입니다. 법정 유급휴가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는 회사 생활이 이들에게 더 가까운 현실인 겁니다. 20대의 57%, 30대의 60%는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는 매체에 비추어진 MZ세대의 모습을 보고 섣불리 정책을 내놓았다가 여론이 안 좋아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 MZ 오피스 방송이 많이 과장되어져서 나온 것 같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에선 여전히 잘못된 오해와 홍보 실패를 언급하며 계속해서 의견 수렴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앞서 비정규직 중소기업 노동자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큰 MZ세대의 노동 현실부터 직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30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수도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4차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하고 150곳이 넘는 기존 소재, 부품, 장비 기업, 판교, 팹리스 등과 연계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선언했습니다. 혹독한 경기 침체 여파에 반도체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버티던 시스템 반도체 수요까지 감소했는데 정부의 첨단 기술 개발에 수백 조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이 위기의 타개 방책이 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역대 최악의 수준이라 불리는 반도체 보릿고개가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은 61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40% 넘게 줄었습니다. 재고가 쌓이면서 가격이 급락한 메모리 반도체 수출액도 8개월째 내리막으로 1년 전에 반토막이 났고 그나마 버티고 있던 시스템 반도체마저 올해 초부터 감소세로 접어들었습니다. 경기 침체로 반도체 수요가 줄어든 데다 반등 기회로 여겨졌던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 효과도 저조한 탓입니다. 현재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해서 반도체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 PC나 스마트폰의 수요는 여전히 저조한 편입니다. 따라서 중국의 리오프닝이 되더라도 반도체 산업에서의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1분기 반도체 부문 영업 적자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보다 80% 넘게 급감할 걸로 예상되는데 반도체 부문에서만 3조 7천억 원의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올해도 회사를 둘러싼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며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큰 SK하이닉스는 상황이 더 심각해 지난해 4분기 10년 만에 분기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적자 전환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에 정부가 우리 경제 버팀목을 다시 세우기 위해 나섰습니다. 오는 2042년까지 300조 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유치해 수도권에 기존 반도체 생산단지를 잇는 시스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한 겁니다. 대만의 신주과학단지, 미국의 텍사스를 압도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명실공히 세계 반도체 클러스터의 선도 모델로 만들겠습니다. 전력과 차량, 인공지능 등 3대 반도체 기술 개발과 인재 육성을 통해 시스템 반도체 선도국으로 나아가겠다는 목표입니다. 반도체 산업 위기를 타개할 구원 투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미 국무부는 반도체법 보조금 지급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에 이런 조건은 외국뿐 아니라 미국 기업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라민 툴루이 국무부 경제기업 담당 차관보는 외신센터 브리핑에서 반도체 보조금과 관련한 한국, 타이완, 유럽연합의 비판에 대한 질문에 반도체 보조금에 대한 접근과 다양한 규정의 적용은 미국 기업과 외국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이 과도한 반도체법 조건을 요구하면 기업의 대미 투자 매력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한국 정부의 우려에 대해 반도체와 청정에너지 관련 투자 계획은 투자처로서 미국의 매력을 부각했다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붕괴 사태의 잔불 정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예상치 못한 스위스의 투자은행에서 또 다른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미국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긍정적으로 나왔지만 세계적인 금융 불안으로 번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 뉴욕 증시가 휘청거렸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뉴욕 증시는 개장 전부터 화살표가 일제히 아래를 가리켰습니다. 스위스의 세계적인 투자은행인 크레딧 스위스 주가가
폭락했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경영난을 겪던 크레딧 스위스는 최근 회계상 내부 통제에 중대한 약점이 발견됐다고 밝힌 데 이어 최대 주주인 사우디 국립은행이 더는 투자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서 충격에 빠졌습니다. Investor sentiment change and people were scrutinizing other banks more carefully, and Credit Suisse is seen as the weakest link, if you like.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긴급 대책에 전날 회복세를 보였던 은행주들은 다시 크게 떨어졌습니다. 미 재무부는 미국 금융계가 크레딧 스위스와 얼마나 연관돼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 do think that is something that certainly can have, very broad implications for the market and the global financial system. 이런 가운데 미국의 2월 생산자 물가 지수는 예상보다 더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달보다 0.3% 오를 걸로 내다봤던 전문가 전망치를 뒤집고 0.1% 하락한 겁니다. 2월 소매 판매도 전달보다 0.4% 감소해 미국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두 인플레이션 압박이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로 시장이 반길 만한 지표지만 크레딧 스위스 충격파로 희석됐습니다. 크레딧 스위스의 유동성 안정을 보장할 것이라는 스위스 당국 발표에 나스닥이 막판 반등하며 상승 마감했지만 다우와 S&P 500은 끝내 마이너스로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 금리를 결정하는 공개시장위원회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연준이 금융불안과 물가 안정 둘 중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 금리 인상이냐 아니면 동결이냐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미국의 무인기와 러시아의 전투기가 충돌한 사건을 놓고 양국이 이틀째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미국은 경고의 강도를 높이고 러시아는 충돌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지만 긴장 수위를 높이는 건 양측 모두 자제해야 하는 분위기입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50여 개국 국방당국자가 모인 제10차 우크라이나 방위연락그룹 회의. 미국은 전날 있었던 러시아와의 충돌 사건부터 언급했습니다. I know that everyone here has heard that Russian aircraft again engaged in dangerous, reckless, and unprofessional practices on Tuesday in international airspace over the Black Sea. 미국은 크림반도 흑해 상공을 비행하던 무인기에 러시아 전투기가 연료를 뿌리고 프로펠러를 들이받아 추락시켰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러시아와의 물리적 충돌로 미군기가 추락한 것은 냉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So make no mistake,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to fly and to operate wherever international law allows. 하지만 러시아는 충돌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출입금지 구역을 침범해 전투기를 출격시켰을 뿐인데 미국 무인기가 조종력을 상실해 추락했다는 겁니다. Я считаю, что это настоящая провокация. Это провоцировали нас каким-то определенным действием, после чего можно было обвинить Россию, российских военных в каком-либо непрофессионализме. 러시아는 그러면서도 대화 가능성은 열어놨습니다. Будет отстаивать свои интересы в диалоге, но при этом Россия никогда не отказывалась от конструктивного диалога, не отказывается и сейчас. 당장 다급해진 건 미국입니다. 추락한 무인기가 러시아 손에 넘어가면 민감한 감시 기술이 유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아직 무인기 회수 시도 여부도 결정하지 못한 가운데 러시아는 무인기 잔해를 수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흑해 상공에서 미국 무인기와 러시아 전투기가 충돌해 무인기가 추락한 사고에 대해 러시아가 확전을 꾀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올렉시 다닐로 우크라이나 국가안보 국방위원회 서기는 현지 시각 15일 소셜미디어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흑해에서 러시아가 일으킨 이번 사건은 푸틴이 분쟁을 다른 당사자로 확장할 준비가 돼 있음을 보여주는 방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열대성 폭풍 사이클론이 아프리카 대륙을 강타하며 수백 명이 사망했습니다. 또 지진으로 5만여 명이 숨진 튀르키예에는 홍수가 발생해 사망자와 실종자가 속출했습니다. 보도에 김선희 기자입니다. 사이클론 프레디가 핥히고 간 마을. 주택이 거의 물에 잠겨 지붕만 보입니다. 홍수와 산사태로 집들이 쓸려나가고
다리가 무너지고 도로가 파괴됐습니다. 지난달 호주 서북쪽 앞바다에서 시작된 프레디는 말라위와 모잠비크, 동쪽 섬나라 마다가스카르까지 강타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백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이재민만 10만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사망자가 200명을 넘은 말라위 정부는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종자가 많은 데다 콜레라까지 유행하며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Country is already facing a cholera outbreak with about 8,700 cases, recording about 1,000 cases a week at the moment, which is extremely concerning, particularly for children. 지진으로 초토화된 튀르키예 동남부에는 홍수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갈라진 땅 위로 물이 솟구쳐 오릅니다. 지진 이후 이재민을 위해 세워진 텐트와 컨테이너 단지에 홍수가 덮치며 피해가 컸습니다. 임시 주거시설이 침수돼 가뜩이나 힘든 이재민 생활은 더 열악해졌습니다. 튀르키예 정부는 잠수사를 투입해 구조 작업을 벌였지만 앞으로 이틀간 폭우가 더 쏟아질 것으로 예고되며 주민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서울경찰청이 외국인 범죄 업무를 맡는 외사경찰에게 간첩 관련 첩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장에선 방첩 업무를 보는 안보계가 엄연히 따로 있는데 간첩을 잡으라고 할당까지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경찰청은 최근 일선 경찰서 외사계장들을 불러 모아 새로운 성과평가 개선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외사경찰의 역량 강화를 위해 성과평가 방식을 일부 조정한다는 겁니다. 현재 제시된 안을 보면 앞으로 외사계장은 방첩, 대테러, 산업기술 유출 첩보를 한 달에 하나씩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원래 이 같은 첩보 수집과 분석은 주로 안보계가 담당합니다. 외사계는 외국인 범죄 예방 등을 주로 담당하고 첩보 수집은 권고사항이었을 뿐이었는데 의무로 바뀌는 겁니다. 외사계장이 첩보 수집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는 정량적으로 평가됩니다. 원래 외사계장 성과는 다문화 치안 활동 50%, 외사 첩보 활동 50%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다문화 치안 활동 40%, 외사 첩보 활동 40%, 그리고 방첩, 대테러, 산업기밀 유출 정보 활동이 20%로 비율이 달라집니다. 이 같은 안은 성과급은 물론 승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니 현장의 반발이 거셉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국내 외국인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 외사경찰이 원래 업무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경찰이 당장 내년 1월부터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넘겨받는 대공수사권 때문에 무리한 정책을 펴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한 달에 한 번씩 간첩을 잡으라는 거냐며 국정원도 하기 힘든 일을 의무로 부과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볼멘 소리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첩보를 할당량으로 정해버리면 이른바 표적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합니다. 승진을 해야 되는데 막다른 골목인데 뭐가 점수가 조금 부족하다. 이거 한 몇 건만 더 하면 된다. 이런다면 조작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부풀리기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서울경찰청은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하나의 방안일 뿐 대공수사권 조정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닌 만큼 내부적으로 추가 논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첩보 업무를 의무적으로 추가하는 것도 논란이지만 방식 자체가 할당량인 것에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오늘 새벽 2시 50분쯤 부산 부전동의 시장 부근에서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35살 박모 씨가 승용차 밑에 깔리면서 팔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들 사이 보험 처리가 됐다며 음주나 신호위반 사고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 경기도 하남시 상사창동의 남한산 자락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임야 0.2헥타르를 태우고 1시간 반여 만에 꺼졌습니다. 산림당국은 비닐하우스에서 시작된 불이 산에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오는 20일부터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가 전면 해제되지만 출퇴근 등 혼잡 시간대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했습니다. 임수경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활총괄단장은 중대본 브리핑에서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까지 풀리면 코로나19 유행 규모는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지만 큰 폭이 아니며 관리 가능한 수준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스크 착용 효과가 높고 필요성도 여전한 만큼 혼잡 시간대는 물론 고위험군과 증상이 있는 사람은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은 5월쯤에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확진자 7일 격리 등 남아있는 방역 조치는 이때 풀려서 완전한 일상 회복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도에 김평정 기자입니다. 감염병 위기경보는 4단계로 나뉩니다.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부터 주의, 경계, 심각까지 있는데 코로나19는 2020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심각 단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코로나19의 위기 단계는 오는 4월 말에서 5월 초에 조정될 전망입니다. 이때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에 대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위기경보가 내려가면 현재 2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은 격리 의무가 없는 4급으로 하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등 남아있는 방역 조치는 5월쯤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기 단계 조정에 따라 그 감염병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방역 조치들, 그러니까 격리라든가 아니면 4급으로의 전환이라든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방역 조치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조정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방역 조치가 모두 풀린 뒤 코로나19는 독감처럼 고위험군 중심으로 연간 단위의 예방접종과 치료제 처방으로 관리됩니다. 2급 감염병에는 콜레라와 결핵, A형 간염 등이 있고 4급 감염병에는 독감과 노로바이러스, 살모넬라균 감염증 등이 있습니다. 일본은 오는 5월 8일부터 코로나19를 독감과 같은 감염병 등급으로 낮추고 외래 진료비를 개인 부담으로 돌리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5월 11일에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를 결정했는데 이후 검사와 백신, 치료제가 유료화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 조정 등의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일상회복 로드맵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큰 추위 없었던 어제 아침과 달리 오늘은 다수의 볼에 닿는 공기가 무척 차가워졌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0.7도로 어제 아침보다 5도가량 낮고요. 체감 온도는 영하 2도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한낮에도 서울 기온 10도 선까지 오르는데 그치면서 어제보다 4도가량 낮아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이번 반짝 추위는 내일 낮부터 누그러질 텐데요. 기온 변화가 무척 심하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환절기 건강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하지만 충청과 전북, 경북 지역은 오전까지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고요. 오후부터는 전국적으로 깨끗한 공기를 되찾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북서쪽에 찬 공기가 먼저 유입된 중서부와 전북 지역의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현재 서울은 0.7도, 춘천은 영하 2.3도, 전주 3.2도 등 어제보다 2에서 6도가량 낮습니다. 낮에도 서울 기온 10도, 대전 13도, 광주와 대구는 16도로 어제보다 2에서 8도나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는 제주도에, 밤에는 남해안 지역에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에 내륙은 대체로 맑고 온화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대기의 건조함은 더욱 심해지겠습니다. 오늘도 내륙 곳곳으로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오전까지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산불 등 대형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정부 초청으로 오늘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합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일본 도쿄를 찾아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만찬을 진행합니다. 한일 공동 성명은 없지만 양국 정상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차례로 회담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일본 방문을 계기로 일본과의 경제 분야 협력 체계를 조속히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그동안 중단됐던 양국 간 경제 분야 장관급 협력 채널을 조속히 복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수석은 무엇보다 경제 분야에서 한일 관계 개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한일 관계 개선이 미뤄질수록 기회비용은 지금까지의 손실과 비교할 수 없게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전범 기업들의 배상 책임을 묻지 않는 우리 정부안이 발표된 뒤에도 일본 정부에서는 사과를 표명하는 입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외적으로 정부를 대표하는 일본 외무상은 강제동원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발언까지 공개적으로 내놓고 있는데요. 국제노동기구 협약과 대법원 판결문을 통해 일본 외무상의 발언을 검증해 보겠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우리 정부가 이른바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한 사흘 뒤 일본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 강제동원, 강제노동의 표현 자체를 문제 삼습니다. ご指摘のような募集、間斡旋及び徴用による労務についてはいずれも同条約上の強制労働には該当しないものと考えており 일본 외무상은 질문을 그대로 따르면서 동원의 강제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これらはいずれも強制労働に関する条約上の強制労働には該当しないものと考えておりまして、これらを強制労働と表現することは適切ではないと考えております。 국제노동기구에서 강제노동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강제노동 협약을 보면 불이익의 위협이나 비자발성이 기준입니다. 비자발성은 언제든지 그만둘 수 없거나 거짓 근로 조건을 내세운 경우도 포함됩니다. 머리가 좋은게 일본 가서 중학교를 보내준게 중학교 가서 공부하고 오라겠어. 그 머리 진실인 줄 알고 얼씨구 줬대고. ILO 전문가위원회도 1999년에 그런 개탄스러운 조건 아래 일본 민간 기업에서 일하게 하기 위한 대규모 징용은 협약 위반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ILO 협약이 전쟁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에는 예외를 두고 있고 당시에는 한국인도 일본 국민이었기 때문에 강제노동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당연히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과거 수많은 한국인 등이 본인 의사에 반해서 동원되어 가혹한 조건 하에 강제로 노역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우리 대법원 판결문도 보겠습니다. 2012년 5월, 2018년 10월과 11월 모두 5번의 판결을 통해 대법원은 속았거나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거나 도망치다가 구타를 당하는 등 비자발적이었던 강제동원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식민 지배와 강제동원의 불법성도 명확하게 판결문에 담았습니다. 식민 지배가 합법적이라는 인식을 전제로 일제 국민징용령을 한국인에게 적용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평가한 일본 법원 판결은 승인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우리 헌법이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불법적 강점이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은 식민 지배와 직결된 불법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강제 노동에 해당하는 것이 없었다고 한 일본 외무상의 발언은 식민 지배가 합법적이라는 그릇된 역사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ILO 협약이나 우리 대법원 판결을 놓고 볼 때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판정합니다. YTN
신호입니다. 네, 고용노동부는 대통령 질책이 있은 지 하루 만에 급히 MZ세대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장관이 직접 나섰는데 정말로 휴가를 챙길 수 있는지 또 근로시간만 길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를 해결할 수 있을지 김연아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 전면 재검토 지시 하루 만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MZ 노조와 만났습니다. 주초 약속을 잡을 땐 노동부 사무관들이 나와 노동시간 개편안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여론 수렴부터 다시 하라며 백지화 가능성까지 언급되자 부랴부랴 장관이 나선 겁니다. 입법 예고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의견을 듣는 기간이잖아요. 그 의견을 들어야죠, 계속. 그리고 앞으로 토론 그 주제별로 아이템별로 토론 계획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그 계획의 일환이죠. 그 다음 주에 또 만날 거고.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의 성격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노동부는 원래 주 최대 69시간 근로에 대한 오해를 풀겠다는 게 목표였는데 이번엔 새로 고친 노동자 협의회가 가장 우려해온 휴가권 보장 가능성과 대책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새로 고침 측은 이번 개편안이 기본 근로시간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연장 근로를 유연하게 쓸 수 있게 하는 방안임을 감안해 기본 취지 자체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직장인들이 휴가를 적립해서 한 달씩 마음대로 쓸 수 있겠느냐며 현실성이 없는 방안이라고 지적해왔습니다. 게다가 중소기업에선 사용자가 연장근무 수당 대신 휴가를 적립하고 비수기 등의 강제 휴가를 보내면 실질 임금이 깎이고 고용이 불안정해질 우려가 크다고 비판합니다. 사실 이 개편안 취지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취지가 어떻게 개편안에 반영됐고 그 취지가 현행으로는 부족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노동부는 예정됐던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대책 발표도 잠정 연기했습니다. 대신 다음 주에도 새로 고침을 비롯한 개별 MZ 노조들과 잇따라 간담회를 열 예정인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최대 주 69시간까지 가능한 개편안이 과로사를 조장한다며 아예 폐기하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도 아직은 개편안 보완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대대적인 여론 수렴을 암시한 데다 대안을 추가 논의 검토하는 과정까지 고려하면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시점 역시 상당기가 늦어지는 것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관련 논란에 대해 주 69시간은 너무 과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여론을 더 수렴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총 근로시간을 늘리는 것은 절대 안 되겠지만 그 안에서 탄력적으로 조절할 필요는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일각에서 제기되는 고용노동부 장관 책임론에 대해서는 발표나 공감대 형성 과정에서 자칫 오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명되는 바람에 혼선을 빚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근로시간 개편안 보완 검토 지시에 대해 정부 여당 대통령실 모두 국민 삶의 현실을 모르니 나오는 정책마다 탁상행정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주 69시간제를 전면 재검토하라며 정부가 입법 예고까지 한 정책을 갑자기 번복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충분한 공론화 없이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추진했다가 국민 반발에 부딪혀 철회도 모자라 부총리까지 사퇴한 교훈을 잊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는입니다. 시진핑 집권 3기 출범 직후 중국이 평화 중재 외교에 나서며 이미지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엔 미국을 따라잡고 타이완을 통일하겠다는 발톱도 엿보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시진핑 주석의 다음 주 러시아 방문설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푸틴에 이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지를 남겼습니다. 中方在乌克兰危机上的立场是一贯明确的，中方同各方保持着沟通。 무기 지원을 통해
우크라 전쟁에 발을 담근 미국을 대체해 지구촌 평화를 중재하는 대국으로 발돋움하겠다는 야심을 내비친 겁니다. 시 주석이 양회 폐막 연설 때 타이완 무력 통일을 언급하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타이완이 제2의 우크라이나가 될 거란 국제사회 우려를 불식하고 평화 중재자로서 이미지 변신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坚持一个中国原则，积极促进两岸关系和平发展。 관영 매체들도 앞서 중국이 중동의 양숙인 사우디와 이란 국교 정상화를 중재했다고 강조하며 거들었습니다. 걸프 협력회의에 이란까지 동참하는 정상회의가 올 연말 베이징에서 개최될 거란 말도 들립니다. 그러나 이를 두고 타이완 침공 때 예상되는 미국과 서방 세계의 제재에 대비해 에너지 공급망을 뚫어둔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최근 5년 동안 중국이 무기 수출을 줄이고 비축해둔 것도 심상치 않은 대목입니다. 미국과 패권 경쟁 속에 타이완 통일을 장기 집권의 명분으로 내세운 만큼 언젠간 중국이 숨겨둔 발톱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형국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현지 시간 15일 흑해 상공에서 미 무인기와 러시아 전투기가 충돌한 사건과 관련해 실수하지 말라며 러시아에 강력 경고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50여 개국 국방당국자 간 임시협의체인 우크라이나 방위연락 그룹회의에서 러시아의 군용기를 안전하게 운용할 것을 촉구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점차 노골화하는 가운데 타이완군이 현지 시간 15일 자체 개발한 무인기 8종을 공개했습니다. 타이완군이 운영하는 국립중산과학기술원은 이날 중고도 장거리 정찰 무인기인 알바트로스2 등 5개 신종 무인기를 비롯해 모두 8종의 무인기를 선보였습니다. 콜롬비아의 한 탄광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최소 11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고립됐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밤 8시 15분쯤 콜롬비아 중부 쿤디나마르카주 스타타우사에 있는 석탄 광산 갱도 4-5곳에서 근로자 교대 도중 연쇄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에서 얼룩말이 자신을 키우던 주인을 물어뜯은 뒤 경찰까지 공격하다 결국 사살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오하이오주 서클빌 시골 마을에 살던 한 남성은 911 응급전화로 얼룩말에게 팔을 물어뜯겼다고 신고했는데요.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고함을 치는 등 경고에도 불구하고 얼룩말이 계속 접근하자 경찰은 결국 산탄총으로 사살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 이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첫 회동을 하고 민생 분야에서 협력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김 대표는 취임 인사를 위해 국회 민주당 대표 회의실에서 이 대표를 예방했습니다. 이 대표에게 당선 축하 인사를 받은 김 대표는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잘하기 경쟁을 하자는 이 대표의 SNS 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국회 협치 원칙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 대표는 민생을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어떤 게 더 시급하고 유효한지 진지하게 수시로 머리를 맞대고 개선 가능한 방향들을 찾아내면 좋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과 주요 정책 현안을 논의합니다. 김기현 대표 취임 이후 두 번째 열리는 오늘 의총에선 선거법 개정 논의 경과와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해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는 전원위원회 구성 관련 내용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과 당내 현안 등을 논의합니다.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는 선거제 개편과 관련한 당내 논의 경과를 보고받은 뒤 강제징용 해법 등 정부의 대일 외교를 비판할 것으로 보입니다.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이전 결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국방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천공이 실제로 국방부를 드나든 적이 있는지 관련 자료를 확보하려는 건데 계속되는 소환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천공이 조만간 조사를 받으러 올지도 관심입니다. 보도에 김태원 기자입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서울 용산 국방부청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대상은 국방부 운영지원과 국방부 출입 기록을 관리하는 부서로 알려졌습니다. 역술인 천공이 새 대통령 관절을 정하는 과정에 개입했다고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과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폭로한 것과 관련해 이들의 주장처럼 천공이 국방부 서울사무소에 실제 드나든 적이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관계자도 국방부가 관련 자료 일부를 이미 제출했지만 해당 기관 출입 자료 전체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김종대 전 의원과 부 전 대변인이 관련 의혹을 들었다고 밝힌 남영신 전 육군참모총장도 조사했습니다. 또 육군참모총장 공간 CCTV 하드디스크를 확보해 삭제된 영상을 복원하는 포렌식 작업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에 대한 분석이 끝나면 다음 순서는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천공을 직접 불러 조사하는 것이 될 전망입니다. 다만 경찰은 천공 측과 참고인 조사를 위해 일정을 계속 협의하고 있지만 연락이 원활하진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이완주 전 전북 남원시장이 산림조합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경찰청 반부패 수사대는 이 시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지난해 퇴임을 앞두고 전북 지역 한 산림조합으로부터 금으로 된 열쇠를 건네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경찰의 노조 사무실 압수수색을 여론몰이 노동탄압 칼춤으로 규정하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전북민주노총은 전북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노조 탄압을 위해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과 공정성조차 내팽개치고 있다고 입같이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이 판치는 건설 현장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중간 착취를 근절하기 위해 건설사와 맞서왔다며 진정 책임을 물어야 할 건 이윤을 위해 다단계 착취 구조를 묵인하는 건설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 소재 오피스텔 40여 채를 빌려 대규모로 불법 성매매 업장을 운영한 조직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외국인 여성 20여 명을 고용해 불법 성매매 업장을 운영한 혐의로 총책 40대 남성 A씨 등 5명을 구속 송치하고 영업실장과 성판매 여성 등 29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금천구와 도봉구, 강북구 등에 있는 오피스텔에 성매매업소 10곳을 만든 뒤 외국인 불법 체류자 여성 20여 명을 고용해 성매매 행위를 알선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기 파주에 있는 요양원에서 치매를 앓던 80대 노인이 다른 입소자들에게 폭행을 당해 숨졌습니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70대 노인 A씨를 포함해 2명을 입건했습니다. 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해당 요양원도 입건했습니다. 어제 낮 12시쯤 서울 응암동에 있는 교차로에서 배달 오토바이와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와 승용차 운전자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양쪽 모두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밤사이 찬바람이 강해지며 날이 다시 추워졌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0.7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낮고 체감 온도는 영하 2도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낮 기온은 10도로 어제보다 4도 낮아서 종일 쌀쌀하겠는데요. 추위는 내일 낮부터 누그러지겠지만 기온 변화가 무척 심한 요즘입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충청과 전북, 경북 지역은 오전까지 황사의 영향을 받겠고요. 오후에는 전국의 대기질이 양호해질 전망입니다. 다만 대기의 건조함은 계속되겠습니다. 내륙 곳곳으로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오전까지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불씨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은 북서쪽에 찬 공기가 먼저 유입된 중서부와 전북 지역의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서울은 0.7도, 춘천은 영하 2.3도, 전주는 3.2도로 어제보다 2에서 6도가량 낮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은 10도, 대전 13도, 광주와 대구는 16도로 어제보다 2에서 8도나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제주도에, 밤에는 남해안 지역에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에 내륙은 대체로 맑고 온화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